9월 7일 목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첫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국정 수행 지지율과 주요 현안에 대한 여론 동향을 알려주는 시간 마련하고 있죠. 오늘은 9월 첫 주차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분석과 공영방송 정상화 문제 이와 관련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여론조사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박지영 윈즈 코리아 컨설팅 부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네, 박시영입니다. 예, 여론조사를 요즘 잘 안 부르죠. 전문가들을. 정치 관련 기사에서는. 아, 언론사에. 프로그램에? 예. 예, 요즘에는 뭐 선거 시기가 아니니까요. 그러면은 요즘 KBS, MBC 다 네. 파업하는데 네. 이런 거 한번 만들어보죠. 무한 여론. 그 TBS 일박 여론. TBS 발주한다면 예, 할 생각해 거예요.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한 여론하고 여론조사 계속 돌리는 거야. 예, 자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그때 누가 여기 왔었는데 그 회사 직원이 네, 권순정 실장이 실장 대신 예. 왔었습니다. 계속 대표 까던데요. 무능한 대표 빨리 물러가야 된다고. 제가 뭐 다시 보기로 봤는데요. 예. 전혀 그렇지 않았다. 아, 그랬어요? 알고 있습니다. 거의 사실 6%또 갈 뻔했어요. 자, 이번 주는 주로 뭘 갖고 조사를 했나요? 네, 지금 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는 주된 이유가 이제 문재인 정부의 방송 장악 여부를 두고 야당과 예. 또 여당이 지금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요. 예. 이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예. 또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야당은 보수 야당은 방송 장악이다라고 해서 지금 예. 한국당은 이제 보이콧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TBS 의뢰로 KBS, MBC 노조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긴급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예. 조사 결과 공감한다는 의견, 그러니까 노조 측이 파업하는데 공감한다는 의견이 66.4%로 나타났고요. 예. 또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24.5%로 나타나서 뭐 대략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67%쯤 나온 거죠. 그렇게 3분의 2. 네, 3분의 2, 66.4%가 공감하는 이 정도면 것으로. 엄청나게 나온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좋습니다. 이제 관심의 대상인 중도층 예. 또 무당파층을 보면은 이 파업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어허. 무당파층은 55.6%가 공감한다고 응답을 했고요. 또 이념 성향으로는 중도층이 57.7%가 공감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역시 평균치와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계층은 뭐 압도적으로 예. 지금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보수층에서만 반대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건 이제 리얼미터 조사에서뿐만 아니라 과거에 최근에 발표된 다른 조사기관들의 결과도 비슷하게 나타났고요. 연령대별로는 이제 40대, 30대가 뭐 10명 중 8명가량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20대, 50대 순으로 나타났는데, 60대도 뭐 이 찬성 공감 의견이 좀 낮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42.6%로 부정적인 평가, 비공감하는 의견 38.6%보다 오차 범위 내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수치를 나타내는 이유는 어제 또 뉴스가 나왔지만 그 방송 관련된 세 개 학회가 있습니다. 한국 언론학회, 한국 방송학회, 또 한국 언론정보학회 이 3개 학회에서 468명의 교수님들이 한국 어디라고요? 한국 언론학회, 언론학회, 한국 방송학회, 한국 언론정보학회 이 세 군데 학회에서 468명의 교수님들이 이 성명을 냈습니다. 공영방송의 핵심 가치인 독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언론 자유를 훼손하는 예. 공영방송사 사장과 이사장 등은 즉시 물러나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번 국정교과서 사태 때도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이 역사학자들의 이런 성명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은 안 그래도 공감하는 의견이 좀 있었을 텐데 예. 지금 학자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섰기 때문에 과연 지금 방송은 정상화 돼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여론이 지금 높게 나타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예. 그럼 463명의 교수들이 공동 성명한 건 이분들은 주로 이제 방송 언론 관련 학과 교수님들이신 거죠? 네. 신문방송학과, 뭐 언론정보학과, 또 예. 광고학과 등등. 그런데 방금인가요? 어젠가요? 그 박문진 이사 중에 한 분, 이대 교수 사의를 표명했잖아요.
그 보도까지 네, 아직 그 보도는 아직 제가 파악. 유희선인가요? 그 교수 이름이 누구죠? 뭐 자유한국당에 추천한 의원. 그렇죠. 자유한국당 추천인데 예. 학자 5명 중에 한 분이죠. 예. 그렇죠. 6명 중에 한 분이죠. 그러니까 예. 자유한국당에서 3명, 여당에서 3명, 이제 그 정부에서 3명 했는데 그 6명 중에 한 분이 되는 거죠. 근데 그분이 가장 좀 극렬하게 녹취록 이런 거 봤더니 근데 그분이 사의를 표명하고 나갔어요. 네. 그러면 김장겸 사장이 교수도 463명이 이거 꽤 파장이 크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또 여러 가지 통계도 있었죠. 이제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발표한 작년도 수치긴 합니다만 2016년 180개 국가 중에서 71로 나타났거든요. 이거는 2002년 집계 이래 최하위를 기록한 70 몇이요? 70. 70. 이었고요. 그러니까 180개국 중에서 70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국가 수준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거였고 또 OECD 언론 자유 등급에서도 우리나라는 언론 자유국에서 부분적 언론 자유국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단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지표들 때문에라도 중도층, 무당파층이 지금 상당히 높은 파업에 대한 공감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게 지금 여론이 초기 여론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지금 장애투쟁을 하고 있잖아요. 국회 보이콧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사안 자체가 전국의 핵심 이슈로 부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떤 태도를 결정하는 시점이 초기 여론과는 달리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여론의 지형이 크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3명 중에 그럼 여기 66.4%가 안착된 여론이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건가요? 굳어진 형태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제1야당이 지금 북한 핵실험 사태에 봉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장애투쟁을 하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는 것을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들여다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태도는 상당히 형성돼 있다. 오늘 이렇게 여론조사한 보여집니다. 거에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파업하고 장애투쟁하는 거에 대한 것도 좀 물어봤나요? 그건 안 물어봤나요? 정당 지지율이 이제 잠시 후 소개될 텐데요. 예. 지금 한국당 지지율도 그런 게 소폭 장애투쟁하는 게 거기에 이제 반영됐을 네네, 거다. 그렇습니다. 굳이 이제 그 정도를 물어볼 정도로 우리 여론조사가 그렇게 허접한 질문을 하지 네. 않는다. 이런 의미도 담고 있는 네네. 거죠. 역시 그런데 두 품격이 분 높으십니다. 제가 이제 돌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론조사를 지금 비수기인데, 네. 정치권 비수기인데 이렇게 여론조사를 갖고 방송을 하는 데도 잘 없죠. 있나요? 그렇죠. 여론조사 의뢰 뭐 빈도 의뢰 자체가 자체도 별로 좀, 안 하고. 네, 작은 편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나온 결과를 갖고 이렇게 정치 비수기 때 이런 걸 발표하는 것도 별로 없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의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사회의 전반적인 국민 여론의 흐름은 어떻게 가고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여론조사 이렇게 뭐 먹고 살려고 조사한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 시대에 또 네. 직접 민주주의만 또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수시로 국민들의 여론을 물론 이제 샘플링 조사하고 부분 표집 조사긴 흐름을 합니다만 보는 거니까 또 전체적으로. 여론을 이제 정치권에 전달하는 책무가 예. 언론사 또 여론사 기관들한테 있는 것이. 그렇죠. 그리고 네. 여기 여론조사 지표를 갖고 이렇게 두 분이 방송을 하면 진행자가 이걸 잘 이해 못하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잘 이해하는 진행자들 별로 없어요, 이게. 그렇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제가 볼 때는 뭐 최고의 여론사 전문 진행자가 아니죠. 그 얘기 듣고 싶어서 질문을 계속 하신 거죠? 이 양반들 둘이 짰나? 왜 그러냐면 농담처럼 한데 이게 네. 왜냐면 방송 보는 분들이 여론조사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네. 네. 여론조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주소는 이 대한민국 혼을 어떻게 하고 있나라고 하는 걸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네. 야 주위에서 뭐 그 숫자 써서 MBC 파업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러면 도대체 그럼 나머지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네. 이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예. 결국 국민들이 두 가지 측면입니까? 하나는 뭐냐면 공영방송의 문제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촛불 집회 때도 언론 적폐를 청산하자 이런 요구가 굉장히 비등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뉴스 시청률도 뭐 JTBC 이런 데들이 오히려 시청률이 굉장히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KBS 9시 뉴스, MBC 8시 뉴스. 8시 뉴스 이런 시청률만 봐도 이 언론의 공영방송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지표로 정확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 여론도 그렇지 뉴스에 대한 시청률도 그렇게 무너진 지 오래지. 예. 그리고 노조원들이
93, 94%가 파업을 찬성했습니다. 95% 참석에 93% 찬성. 예, 압도적이죠. 역대 최고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북한 6차 핵실험이 발발했고 예. 이런 와중에 법치주의와 안보를 강조하는 제1야당이 국회를 뛰쳐나가서 장애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인식 속에서 곱지 않게 보일 거고요. 예. 특히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제 김영주 장관이 굉장히 영리하게 칼을 잘 빼들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고 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고용노동청을 통해서 김장겸 그 사장을 소환하는 예. 그런 어떤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한국당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뭐 정권 장악 음모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설득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노동운동을 이제 노동부 장관이 노동운동을 오래 해봤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노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부당노동 행위가 얼마나 아픈 줄 아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 2012년에 170일간의 파업을 통해서 불법으로 해고된 분이 6명이고 법원에서는 부당 노동 행위 그러니까 그 파업 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리고 복직시켜라라고 하는 결정을 해도 계속 그 법정으로 투쟁을 그 법정 싸움으로 끌고 가고 있고 국민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알죠. 그리고 기자들이나 PD들이 예. 그 노조를 탈퇴하라 얼마나 종용을 받았고 그걸 거부했을 때 불이익을 받았던 것들이 여러 폭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정들을 국민들이 많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더 오히려 이런 여론이 더 오히려 그 지지 여론 쪽이 찬성 여론 쪽이 오히려 높아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PD들이 갖고 눈치 오고 있고 스케이트장도 갖고 기자들이 갖고 티켓 판매하고 있고 아나운서들이 갖고 시설 관리하고 있고 이런 걸 국민들이 이제 보는 거죠. 네. 예. 그런데 보수층 사이에서도 공감이 43%, 비공감이 46.8%꽤 높게 나온 거네요. 공감이. 그렇습니다. 보수층에서도 이 정도면 예.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난 정부 때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여전히 지금 재판 중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보수층도 할 말이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또 방송사 내부에서 나오는 이런 블랙리스트 얘기들까지 보도를 통해서 접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서로 지지하고 바른정당을 지지하더라도 보수층에서 이런 부분은 먼저 한국당 뭐 지지자라도 예. 바로 잡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야, 무당층에서 아까 이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무당층에서 55.6%가 공감을 하고 23.7%가 공감하지 않는다. 네, 이게 이른바 중도층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사회 어찌 보면 이쪽 저쪽 이념적 성향을 떠나서 정말 가운데 계신 분들 이분들이 과반수 넘게 지지한다? 의미 있는 수치네요, 이게. 그렇죠. 작년에 이제 촛불 혁명 때도 예. 사실 좀 거칠게 시위하는 분들 혹은 이제 폭력 사태까지 벌어질 수도 있었는데 일반 시민들이 다 걷어내고 걷어내고 그러면서 정말 평화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자연스럽게 문재인 정부로 넘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중도층, 그러니까 지금 뭐 일부 보수 언론이나 보수 정당에서는 지금 여론조사 자체가 너무 경도돼 있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조사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적어도 중도층에서만큼은 여전히 압도적인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고 여러 이슈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를 응원하는 지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보수 정당이나 보수 지지층에서도 사실 그다지 뭐 이론을 제기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자, 박시영 부대표님,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기까지 들여다볼 수는 없겠지만, 자, 김장겸 사장이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는 노동부로부터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서 조사하겠다. 5차례 소환을 거부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안광한, 김재철 다 들어서 조사를 받았거든요. 네. 그러면 조사 받으러 오지 않으면 체포영장 발부하는 거 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과거 관례가 많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례적이다. 공영방송에 이런 적이 있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2008년에 KBS 정현주 사장을 체포영장 발부해서 수사했죠. 구속수사라고 홍준표 당시 의원이 이야기를 했죠. 얘기했잖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검찰이 그렇게 집행을 했고 결국은 다 무죄로 대법원까지 무죄로 판결이 났는데 그래서 지금 몰리니까 약간 뭐 거짓된 정보들을 좀 흘리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아까 이제 하나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번 사안에 대해서 바른정당 지지층의 성향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바른정당의 지지층들은 국민의당 지지층보다는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입장이 더 가까워요. 이걸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자유한국당 6% 내에 구성되고 있는 분들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의당 지지층 쪽보다는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성향의 더 입장에 가깝다. 따라서 향후에 그러니까 결국은 바른정당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중도층보다는 좀 더 보수층에 가까운 분들이 많다. 이렇게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봤더니 73.1%가 공감을 하고요. 네. 비슷하게 국민의당 지지층도 또 71%가 공감을 해요. 네. 그럼 국민의당이 정의당에 가까운 건가요? 샘플 사이즈가 이제 30명 안팎이기 때문에 예. 예, 이제 오차 범위가 조금 더 세분화되면 클 수 있죠. 그래서 뭐 일반적인 경향성, 예. 그러니까 이제 공감한다라는 쪽에 무게 중심이 실려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전체 견적이 예, 싸다 정의당과 이제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고요. 예. 일단 가장 높은 정당 지지층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 84.1%가 그렇죠. 공감하는 것으로 가장 높았고, 정의당, 국민의당도 국민의당은 뭐 다른 이슈와 관련해서는 이제 궤를 달리할 수 있지만 적어도 이 문제, 언론 문제만큼은 예. 국민의당도 여러 가지 또 피해를 본 소속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에 예. 지지층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사와 무관한 거지만 언론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그 좀 통제하려고 한다? 이런 그 정치권의 주장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은 거기 그 1000여 명이 넘는 노조원들 중에 95%가 참여해서 93%가 동조할 때는 그럼 우린 권력의 입맛에 맞는 방송을 만들겠습니다. 이러고 파업을 하나요? 그건 아니죠. 그렇게 된다면 그 정도로 그 찬성 그 파업에 대한 동참률이 이렇게 높지 아니 않죠. MBC 기자 PD 구성원들을 이건 정말 무시하는 발언 그렇죠. 아니에요? 예. 그 안에는 예. 보수적 성향을 가진 기자들도 있는 그럼요. 거고요. 진보적인 예. 성향을 가진 기자들도 있고 섞여 있다고 봐야죠. 다만 정권의 외풍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언론을 그 방송을 만들겠다, 이런 주장이 가장 강한 거 그렇죠. 아니에요? 이제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이 부분들을 지금 확보해야 하기 경영진의 때문에. 사퇴. 네, 그 부분이 그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런 알겠습니다. 자, 김장겸 사장이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내가 취임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부당 노동 행위를 내가 뭘 했냐 하니까 이제 노조 측에서는 무슨 얘기냐? 대부분의 이런 혐의들이 사장 취임 이전인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 시절에 이루어진 일이다. 당시 그렇죠. 황태자 아니었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온 뭐 예. 외부 영입 인사로서 사장이면은 이 부분 공감할 수 있겠으나 2012년 취임한 김재철 사장 때부터 승진을 계속 이어왔고 예. 또 과정에서 보도국장과 또 보도본부장으로 일을 해왔었기 때문에 노조가 봤을 때는 당시 사장과 같이 어떻게 보면 공모한 거 아니냐 이렇게. 김재철 사장과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정도면 하나의 패키지로 움직인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대표이사가 됐기 때문에 예. 지속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노조의 입장인 것이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제 조금 전처럼 3명 중에 2명이 노조 입장을 공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찬성의 뜻을 보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 봐야 되는데, 박시영 부대표님, 네.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공영방송 정상화에 좀 조속히 나서겠다. 네. 어떤 의미인 거죠? 사실은 그 대통령도 약간 유사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예. 방송 이 공영방송에 대한 문제점을 간과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본인이 이 관련된 기관 아닙니까? 수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목적, 본래의 목적 그리고 방송위의 그 설립 목적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데 방송이 설립 목적이 바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는 사실 방송위원들 중에는 정부 여당 쪽이 제가 알기로는 3분 그리고 야당 쪽이 국민의당 1명, 자유한국당 추천 1명, 예. 3대 2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1명, 그다음에 정부 쪽 관계자들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내부에서 논의를 좀 할 겁니다. 벌써 이제 논의가 시작됐는데요. 어쨌든 가장 뜨거운 현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담당하는 방통위원장이 나몰라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국민 여론도 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어떤 입장을 강하게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호정 위원장이 무엇보다 이 기자 출신이고요. 예. MBC 또 경향신문, 한국일보를 거친 기자 출신이고 또 언론학을 전공하고 또 여러 대학에서 이제 강사를 네. 하다가 성균관대에서 이제 교수직을 하다가 이제 발탁이 됐는데 또 누구보다 방송위원회 또 부위원장을 맡았던 경력이 있어서 방통위원회. 네, 그러니까 방통위원회 전신인 2003년, 2006년 사이에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아하,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인재보다도 학계 또 이 관내에서도 이제 경험했던 여러 가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MBC, KBS 기자들을 좀 봤더니, 지금 무척 파업을 하면서 무척 곤혹스러워 하는 게 2012년에 170일간의 파업, 그리고 KBS 같은 경우 94일간의 파업을 하면서 방송을 정상으로 돌려놓지 못했다라고 하는 자괴감, 그런 두려움이 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정도쯤 지지율 나오게 되면 이제는 좀 자신감을 가져도 되겠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이번 주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예. 지난주에 73.1%였는데 예. 저희 리얼미터 뭐 주간 혹은 조중 집계에서 처음으로 69%로 지난주 대비 4.1%포인트 하락한 수치를 예. 나타냈고요. 부정평가는 24.1%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박시영 부대표님. 하락한 이유. 어쨌든 뭐 69%라고 할지라도 지금 대단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뭐 다른 데는 이제 요거보다 좀 떨어지면 어쨌든 70%가 무너지고 60%로 내려온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지율이 여전히 높죠. 사실 예. 여전히 높은데 그렇지만 하락했던 원인에 대해서는 꼼꼼히 분석해봐야죠. 분석해봐야 예.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이후에 추가 하락을 좀 막을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저는 이번 요인이 어디에서 왔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내부적 요인하고 외부적 요인이 같이 맞물린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내부적 요인은 몇 가지의 악재들이 쌓이지 않았나. 첫 번째는 인사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하. 박성진 예.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장관 내정자죠. 역사관이라든가 이런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어지고 있고요, 여전히. 뉴라이트였다가 뭐 본인이 처음엔 모른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과학만 하다 보니까 이런 사회 물정이나 이런 걸 잘 모른다는 식으로 네. 얘기했는데 국무위원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국무위원이죠. 국무위원이고 특히 과학기술계 쪽에서 반발이 좀 큰 것 같아요. 저번에 박기영 예. 그분도 낙마를 했고 아하. 또 연이어서 박성진 이분도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과학기술계를 잘 모르나요? 정부에서. 그래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불만이 있고 또 이유정 헌법재판관 내정자 같은 자진 경우도 사퇴했죠. 주식 수익 12억에 달하는 아하. 이런 어떤 과정이 좀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자진 사퇴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인사 문제가 좀 불거진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계란 파동에 이어서 생리대 위해성 논란들이 또 있었습니다. 생활의 여성들이 적폐. 민감하죠. 예. 예. 그래서 안전 문제가 예. 있었고요. 세 번째는 교육부의 수능 절대평가 확대를 1년 연기한다는 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학부모들이 예. 최악의 상황은 좀 면한 듯 하나 중2, 중3 학생들의 대입 준비에 대해서 혼란이 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예. 연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후폭풍이 좀 일어나면서 여러 악재가 내부적으로 좀 쌓였다. 저는 예. 좀 그렇게 보고요. 외부적으로는? 외부적으로는 북핵이죠. 그래서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서 불안감이 형성이 됐고 또 예. 거기 한 발 더 나가서 트럼프가 한미 FTA 폐지 이런 어떤 언급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 경제적 여파 이것까지도 좀 사람들이 우려감이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빠진 층을 보니까 60대가 20대가 빠졌어요. 그래서 어허. 60대에서는 전통적 보수층이 좀 빠진 거고 예. 20대는 신남보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내적인 변수도 있지만 대외적 변수가 좀 더 큰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는 있고요. 그렇지만 대내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실망감들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이게 이제 지지도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을 잘 짚어보고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네.
이택수 대표님, 북핵 문제와 FTA 문제, FTA는 또 FTA 폐지하자 그러더니 오늘 백악관 공식 성명은 FTA 폐지할 일 없다. 네. 뭐 우리 갖고 노는 겁니까? 뭐 전화 그래서 한번 이제 해보시죠. 네, 한번 전화번호 몰라가지고. 영어로 저 트럼프라고 생각하고 전화번호 제가 줄 테니까요. Hello 트럼프 한번 해보세요. Hello, Trump. Yeah, this is Trump. What's up? 안녕히 계세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FTA 문제도 그렇지만, 이 안보 문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지금 지난 3일을 돌이켜보면은. 내부적인 것보다 외부적인 게 더 컸다? 네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과거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나 이명박 대통령 때를 보면 핵 실험을 하고 나서 오히려 이제 보수 정권은 지지율이 올랐거든요. 어허.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보수 정권과는 다르게 핵 실험을 한 다음에 혹은 뭐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은 다음에는 지지율이 조금씩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털 사이트의 기사를 보니까 이번 주 내내 상위권에 있는 정치 뉴스가 대부분 북한의 핵 실험과 관련된 뭐 서울에서 핵미사일 떨어지면 뭐 어마어마한 큰 피해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사들이 상층부를 차지했었거든요. 그 언론사의 그 정세현 장관이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언론 너무 무책임하다. 네네. 그냥 터지면 다 끝나는 건데 그런 것을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그렇습니다. 납득이 안 네, 되더라고요. 그걸 개량화하고 또 컴퓨터 그래픽해서 가시화시키고 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딱 이맘때 지지율이 몇 프로였냐면 67%였는데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높은 지지율이 바로 67%. 4년 전, 2013년 9월 첫째 주 지지율이 67%였는데 사실 그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9%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고치였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공교롭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G20 정상 회의차 러시아를 방문해서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9월 7일자 보도에 나왔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러시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런 안보 이슈가 터진 상황에서 사실 러시아 대통령이 뭔가 큰 선물을 줄 줄 알았는데 스포츠 얘기만 하고 또 원유와 관련된 얘기도 북한에 계속 공급하겠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뭔가 좀 깔끔하게 합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인 것 같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9월 첫째 주 첫 해 지지율이 27.5%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비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리고 다른 역대 대통령들보다도 뭐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역시 이 북한의 이 핵 문제 때문에 예상치 못하게 뭐 최근 들어서는 4%포인트 하락이면 굉장히 큰 수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다른 역대 대통령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이었었습니다. 낙폭이 크지 않았고 움직여봐야 1, 2% 정도 움직였었는데 최근 들어 4%포인트 한 주 만에 빠졌다는 거는 역시 굉장히 큰 대변수 때문이다. 박시영 부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인사 문제 아까 이제 내부적인 문제인데 이택수 대표님은 지금 내부적인 문제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찌 보면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통계를 좀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인사 박성진 무슨 부 장관이에요? 중소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이번에 신설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란과 생리대는 사실은 식약처인데 그 정부의 잘못이라기보다도 이건 구조적으로 좀 국회에 쌓였던 건데 식약처장의 좀 왔다 갔다 하는 발언 때문에 이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좀 있었던 거고. 늦장 대응도 좀. 그 수능 같은 경우도 내부적으로 교육부 내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밀어붙이다가 청와대하고 엇박자가 난 거 아니에요? 그 청와대는 밀어야 된다. 자, 이런 게 사실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살금살금 빼먹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이런 게 바로 지지도 하락으로 바로 연결은 안 되지만 지지 강도를 약화시킵니다. 그렇죠. 지지자들의.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쌓이면 지지도 하락으로 바로 나타나죠.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뚝 같은 것도 무너질 때 바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돌이 한두 개 빠지면서 흔들흔들 하다가 팍 무너지는 건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60%를 상당 기간 유지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뭐 또 잘하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자세나 통치 방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게 아직도 여전히 높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지금
위험 징후,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건 뭐냐면 개별 정책에 대한 찬반을 물어보면 압도하지 못하는 정책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7대3, 6대4 이 구조가 아니라 55대45 뭐 이렇게 팽팽히 맞서는 사안들이 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관리를 좀 잘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지금 국면은 사실은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어려운 국면입니다. 어려운 왜냐하면 국면이죠. 외교 안보 문제를 해결할 스스로가 우리나라가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이 사안이 과연 오늘 이제 또 그 사드 배치 추가 배치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임시 배치요. 임시 배치가 이루어졌는데 이게 과연 이라크 파병 참여정부 때 그때처럼 지지자들이 썰물처럼 과연 빠져나갈 것이냐? 이게 이제 사실은 관심거리죠. 그거는 다음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이번에는. 보지 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와 상황이 좀 많이 다르다. 왜냐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네. 사드 배치가 남북 문제나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은 되지 않지만 기술적으로도 군사적으로 그러나 국민들의 심리를 다루는 데는 일정 정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옳다고 동의하지 않지만 용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8월 2일 날 이 리얼미터가 예. 조사한 게 있었습니다. 그때 ICBM 발표하자마자 조사를 바로 했는데 예. 그때 7월 28일 사드, 2차 발표했었죠. 8월 2일 날 예. 발표했죠. 8월 3일 날 조사했는데 사드 그 당시 임시 추가 배치에 대해서 찬성이 71% 맞아요.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억력이 대단하시네. 지금 사안도 예. 70% 이상의 그 동의율을 보일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의 성향이나 김정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알기 때문에 사실 불가피한 면이 있다. 예.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북핵 문제는 지금까지는 비교적 잘 대응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진보 진영의 그 원로학자들이나 그 과거에 장관했던 분들이 너무 보수적인 색채를 쫓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국민들이 불안한 심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이 문제를 관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좀 많이 안 빠진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 또 과거 대통령에 비해서 예. 뭐 특전사 출신이고 최근 들어서 군에 대해서 굉장히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수층도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행보에 대해서 이제 긍정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이제 사드 배치 문제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가 사실 절차를 좀 무시한 측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찌 보면 전임 정부 때 다 이게 잘못 만들어 놓은 거로 지금 그거 치우느라고 네. 정신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절차적인 부분을 중요시하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국민들의 입장이나 아니면 뭐 각 그 정당의 입장 예. 이제 고려하는 모습 그 과정을 국민들이 읽고 있기 때문에 집토끼들이 잘못하면 떠날 수도 있지만 예. 지금 집토끼들은 견고한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절차적인 정당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택수 대표께서 집토끼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뿐만 아니라 정당의 지지율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한마디만 더 하고 예. 정답 넘어가겠습니다. 예. 안보 위기 국면의 대통령은 굉장히 듬직한 아버지 상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감도 있고 단호함도 있고 아버지 상이 그런 그렇지 이미지가 좀 않습니까?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축적하면서 한편으로는 결국 국내 정치로 승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인 변수에도 득점 요인이 단기에 나오기 어려운 국면입니다. 결국 국내 정치,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적폐청산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하게 하되 우선순위를 잘 가져가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감성적인 행보가 요즘 줄었습니다. 심각한 현안들이 많다 보니까. 상황이 워낙 심각하니까. 예. 네. 그렇지만 감성적 행보를 잘 곁들여야 하고 자잘한 것들은 총리나 장관한테 일임하고 예. 큰 의제 중심을 좀 갔으면 좋겠고요. 저는 정당 지지율 보니까 지난번하고 크게 다르지 거기서 않았습니다. 바로 끝냈으면 정당 지지율 이쪽으로 넘겨야 되는 거 넘길까요? 아니에요? 예, 그렇게 뭐 다 하려고 그러세요, 혼자. 네, 알겠습니다. 정당 지지율 뭐 모든 정당이 다 하락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가장 낙폭이 컸고요. 1위는 역시 민주당 50.7%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0.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예. 완만하긴 합니다만 지금 3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예. 지난주 여러 당내 악재들, 뭐 종교인 가세 문제와 관련해서 또 당에서 얘기했던 부분들 논란이 되기도 하고 인사 문제 뭐 등등해서 민주당 지지율이 지난주 좀 빠졌었는데 이번 주 조금 더 추가적으로 0.6% 빠졌고요.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가장 많이 빠졌는데 예. 역시 국민들한테 공감
받지 못한 채 국회를 보이콧하면서 늘상 이제 국회 보이콧하면 당 지지율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많이 빠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0.9%포인트 빠진 15.5%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바른정당 0.2%포인트 빠졌습니다. 6.3%. 이게 이해운 대표 사태가 반영 안 된 지지율이죠, 바른정당. 저는 이제 일부 반영이 됐다고 보는데요. 일부 반영이 됐고요. 사실 안보 정국에서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떨어졌다는 거는 이제 그런 악재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상쇄가 됐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부분이 더 컸다는 거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안철수 대표의 그 당대표 선출 과정의 컨벤션 효과가 지금 국민의당에 영향이 없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계속 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이유를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정치인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신뢰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신뢰성은 도덕성과 순수성으로 보통 구성이 됩니다. 그러나 안철수 대표의 주변 인물들이 도덕성의 문제를 많이 일으켰고요. 그다음에 이제 순수성이라는 측면, 도덕성과 순수성이 중요한데 순수성은 뭐냐면 말과 행동이 일치합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정치 행보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사사로움이 개입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그 옛날에 안철수의 DNA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발언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신뢰성, 그리고 능력, 유능함,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통.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신뢰성에 지금 금이 가 있다. 이 부분을 좀 새겨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12월까지는 60%대의 지지율은 좀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여소야대 국면에서 60%가 무너지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에 또 동력이 상실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생경 그 사면복권 그 정책도 또 표구를 해야 되니까 양심수 석방 중요한 과제죠. 그렇죠. 양심수 석방. 알겠습니다. 자,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지만 지지율 등락을 보고 정치를 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보 문제가 심각하고 이럴 때일수록 청와대 그리고 정부 여당에서는 내후 외환에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국가 안보가 위기에 처해 있는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보고 그리고 국민들을 보면서 뚜벅뚜벅 앞으로 나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9월 7일 목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오전 8시 15분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임시 배치됐습니다. 지난해 7월 국방부가 경북 성주군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지 421일 만입니다. 배치 계획을 발표한 뒤 1년이 넘도록 사드 1개 포대를 완성하지 못했던 국방부는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성주 주민들은 거세게 반대하고 있고 중국과의 외교 문제 그리고 사드가 정말 북한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키울 수 있는지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뜨겁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세 분 모시고 말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주 가보셨어요? 성주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아니 좀 취재를 하려면 좀 가보셔야지. 언론 기사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자, 정욱식 평화 네트워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건 네트워크가 많아요. 뭐 자주국방 네트워크, 평화 네트워크. 왜 이렇게 따로따로 활동하세요? 좀 모여서 같이 하시죠. 뭐 좋은 시절이 오면은 합치지 않을까. 좀 좋은 시절 안 왔어야지. 아이고, 지금이 가장 어려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한 궤변을 피신 것 같은데. 이상한 질문을 주시니까. 자,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5400으로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사드지만요. 세 분, 사드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그 러시아 방문한 거, 그리고 북핵 문제에 대한 해결. 사드는 지금 어찌 보면 좀 그 지역적이고 부분적인 문제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북핵 문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저는 그게 더 궁금하고 우리 청취자분들 정말 이러다 전쟁하는 거 아니냐 뭐 항공모함도 온다는데 그런 얘기까지 포괄적으로 다 같이 좀 논의해 보시죠. 괜찮으시겠어요? 원고에 없는데. 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왜 웃으세요? 괜찮습니다. 그 정도면 뭐 충분히 다 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사드 먼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조대준 변호사님? 지금 이제 임시 배치를 완료했고요. 예. 이제 추후에 이제 뭐 일반 그 전체 부지에 관련된 일반 환경 영향 평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배치에 관련된 절차는 남아 있지만 일단 지금 현 상황에서 임시 배치를 뭐 추가로 진행을 했고요. 이런 과정에서 이 부분을 반대하는 현지 주민들과 조금 많은 마찰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사드 1대대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포대라고 합니다. 1포대가 어떻게 구성되죠? 정욱식 대표님. 예, 1개 포대는 병력 수는 정확히 95명이고요.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이 무기를 만든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의 이제 기술자들이 여러 명 이제 붙게 되고요. 무기 체계로는 이제 오늘 새벽에 임시 배치, 이게 임시 배치인지 최종 배치인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6개의 사드 발사 차량, 그다음에 그 AN/TPY2라고 불리는 레이더. 예. 그다음에 레이더는 엑스밴드 레이더는 미리 들어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지난 4월 26일 날 새벽에 또 기습배치가 됐었죠. 예, 그리고 이런 어떤 사드 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 시스템.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 다른 그 사드 체계 혹은 미사일 디펜스 체계와 그 통신을 주고받는 통신 장비. 이렇게 이제 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격 미사일은 모두 완편된 것은 그 발사 차량당 8개. 그래서 이제 모두 48개 의 미사일이 이제 6대니까 완편돼. 미리 2대 들어갔고 지금 4대가 임시 배치됐으니까 68에 48. 그렇습니다. 근데 요격 미사일이 다 들어가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죠. 근데 그 발사대가 배치가 되면 미사일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껍데기만 갖다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미국이 요격 미사일을 별로 지금 못 갖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한참 생산하다가 예. 요격 미사일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해서 생산 중단하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생산에 차질이 빚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전체 7개의 사드 포대를 갖고 있는데 예. 제가 알기로는 요격 미사일 수는 채 200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몇 개를 지금 성주 사드 기지에 배치했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코미디네요, 그럼. 그게 좀 이상한 겁니다, 아무튼. 네. 김영 교수님도 그 팩트 맞나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건 추후에 확인 절차들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약 저 말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포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엑스밴드 레이더가 더 중요했다. 라고 하는 중국의 비판.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엑스밴드 레이더 자체가 한국과 미국 입장에서 한 600km 정도로 제한한다. 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상 그것은 1000km 이상까지도 그 탐지가 가능한 그런 엑스밴드 레이더의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지금 이제 대표적인 중국의 전략 그 미사일 기지들이 밀집되어 있는 데가 서안 쪽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약간 내륙 쪽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예, 저 안쪽 그 동쪽 끝이죠, 시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지역까지도 사실상 엑스밴드 레이더가 탐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 이 엑스밴드 레이더가 방향으로 치면 120도 각도 이내의 것들을 이제 탐지를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본다면 전체를 엑스밴드 레이더가 전체를 탐지하는 게 아니고 그 각도 안에 들어오는 것을 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지금 정욱식 대표 말씀처럼 지금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요격미사일 체계가 지금 제대로 완편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 미사일 포대만 지금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실제 알맹이는 없고 포대만 들어있다. 이렇게 본다면 중국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경악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레이더가 중국용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한미 당국이 좀 군색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레이더 관련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그 엑스밴드 레이더 같은 경우엔 이게 종말 모드와 전진 배치 모드가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구분되어 있었고 이거를 갖다가 다른 모드로 전환하는데 2012년까지 이제 8시간이 걸렸거든요. 예. 근데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하드웨어는 같거든요. 레이더, 엑스밴드 레이더의 하드웨어는 동일한 건데 이거를 좀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를 하면 신속한 수시로 순식간 전환 내지 사실상의 겸용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2015년부터 미국이 갖고 있는 모든 엑스밴드 레이더, 이건 뭐 성주에 있는 레이더도 마찬가지죠.
이 레이더를 다 신속한 전환 내지 겸용이 가능하도록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왔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해온 이런 어떤 그 상황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종말 모드하고 전진 배치 모드의 큰 차이점은,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겁니다. 전진 배치 모드, 지금 그 주한미군과 한국의 국방부에 따르면 이건 종말 모드, 그러니까 예. 사드형 레이더로만 사용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종말 모드라고 하면 이제 북한까지만 들여다보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종말 모드는 사드만 국한된 레이더가 되는 겁니다. 아, 사드만 국한된. 예. 전진 배치 모드는 사드뿐만 아니라 다른 미사일 방어 체계, 뭐 패트리어트라든지 이지스-3 장치들, SM-3, 또 미국 본토 방어 이런 데하고 다 이제 기술적으로 연동이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건 뭐냐면 전진 배치 모드면은 예를 들면 지금 한국에 배치하는 건 종말 모드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일본에 배치되어 있는 두 개의 엑스밴드 라이들은 한국보다 훨씬 더 후방에 있는데 이게 전진 배치 모드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선뜻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예. 이렇게 된 이유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기술적으로 겸용이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 예.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배치할 경우엔, 레이더를 배치할 경우엔 이제 사드를 비롯한 미사일 방어 체제의 직접적인 대상인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더 나아가서 러시아의 극동 지역까지 잠재적으로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선 한국의 엑스밴드 레이더를 배치하려고 하는 전략적인 이유가 굉장히 큰 것이죠. 그리고 이게 종말 모드냐 전진 배치 모드냐라고 하는 것은 그 군사시설, 전략 무기이기 때문에 이걸 누구한테 공개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공개할 수 이제 있나요? 유럽에서도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예. 유럽에서도 문제가 아니, 그거만 확인해 주시죠. 예를 들어갖고, 네. 야, 우리가 종말 모드로 운영하고 있는데, 너랑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중국이 들어와서, 우리 종말 모드인지 전진 배치 모드인지 너네가 감시하고 들여다보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이거예요.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우리가 그런 걸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선 전례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하.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이제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미국이 유럽 MD를 추구하면서 이건 러시아와 무관한 거다. 어허. 이거는 오로지 이란만 대상으로 하는 거다. 근데 2015년도에 이란 핵협상이 타결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도 이제 미국이 계속 하니까 러시아에선 야, 너희들 이란 핑계 댔지만 본질적으로는 결국 러시아를 겨냥한 거 아니냐. 예. 그래서 미국은 계속 아니다 그러니까 그럼 좋다. 그러면 유럽에 어느 국가에 배치되려고 그랬던 건가요? 그게 폴란드 폴란드, 얘기하는 루마니아, 뭐 스페인 이런 쪽에 이제 주로 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MD 시스템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인데, 예. 그게 이제 엑스밴드 레이더 들어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는 그건 좋다. 그럼 미국이 유럽에 있는 MD가 러시아를 겨냥하지 않는다고 한 걸 법적 구속력을 갖춘 보장을 해달라. 그리고 지금 정봉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사찰, 인스펙션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검증을 하자. 오호. 이런 어떤 제안을 했는데 미국이 거부를 예. 한 적이 있었던 것이죠. 너네하고 우리하고 지금 군사적으로 대립돼 있는데 우리 안방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게? 뭐 그렇게 근데 거절할 예, 수 예. 있겠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 남북한이 군사적 그 대립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야 이거 나만 대상한 거 아니야? 니네 신경 쓰지 마. 그럼 우리가 그럼 니네 핵미사일 개발하는 거 좀 들여다볼게. 우리 겨냥한지 안 한지. 그렇다고 사찰을 시키겠냐는 거예요. 대립 관계에 있는데. 네네. 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어쨌든 뭐 중국 입장을 좀 옹호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군사적 시설과 미국 미군 주한미군 내에 있는 군사적 시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하든 간에 이거 군사적으로 갖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때로는 위장할 수도 있고 때로는 사실대로 얘기할 수 있어도 누구도 뭐라 그럴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대목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임시벤치까지 된 상황인데 지금 미중 관계에서 한국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앞으로는 이 추세로 가면 중국의 경제적인 보복뿐만 아니라 사드 기지를 겨냥한 군사적 대응까지 이제 중국이 강구하고 나올 거란 말이죠. 예, 그러면 푸틴도 마찬가지 얘기했었잖아요. 예, 러시아도. 푸틴은 이제 비슷한 취지의 정밀 얘기를 한 부분이 타격하겠다 있기 때문에 그랬고. 예. 그러면 한국이 적어도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 미국한테 요구를 해야 될 거는 이 엑스밴드 레이더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하고 어떻게 뭐 협상을 하든지 이제 그들 나라들이 요구하는 방식을 진지하게 협상을 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사드 특히 이제 엑스밴드 레이더에 대한 전략적인 우려를 미국한테 해소해달라고 한국이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요구를 했다라는 걸 박근혜 환경원 때도 들어본 적이 못했고 예. 지금 현 정부 들어서도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리고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네. 폴란드가 이 문제 때문에 사드 배치하는 거 문제 때문에 러시아에서 폴란드에 경제적 제재가 하고 군사적으로 위협을 가하니 폴란드가 너네 둘이 알아서 해라. 왜 우리나라 설치하는 것 같고 미국과 소련이 이렇게 싸우냐 그러면서 둘의 문제를 넘겨놓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예. 이제
북한의 핵과 ICBM 급 미사일 발사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과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그 정당성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이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중국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여러 가지 충분한 협의랄지 이런 부분들을 한 바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미국과 한국이 북한 핵에 대한 그런 또는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방어용 이런 예. 차원으로 계속 논리를 끌고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 지금 이제 그 정 대표께서 이야기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상 충분한 논의나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미가 북한을 겨냥한 이런 그 용도와 중국이 갖고 있는 미국의 MD 그러니까 중국의 미사일들을 샅샅이 쳐다보는 그런 차원에서의 그 레이더 배치 예. 이런 것과 굉장히 상충되는 이 과정 자체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도 사드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 또 지금 이제 19차 당대회라고 하는 그 중국의 중요한 정치 행사가 지금 예. 목전에 있습니다. 시진핑 지도부가 사실상 이제 앞으로 힘을 갖고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느냐 중국을 이게 결정되는 게 이번 19차 당대회거든요. 19차 당 11월에 있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시진핑 임기가 5년 더 연장이 되는. 연장이 될 수도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는 사실상 관례적으로 안 됩니다. 앞으로 이제 5년 하고 그 다음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5년은 연장이 됩니다. 5년 연장이 예, 되고. 연장이 그런데 되는데 내년에 헌법 개정이나 법 개정을 통해서 또 더 연장하려고 하는 꼼수를 그 부분에 갖고 있다.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도 많이 예측을 하죠. 예, 이제 그 모택동 이후에 가장 힘센 지도자로서 시진핑이 부상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유연성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내부의 중국인들의 단결 예. 또 시진핑의 단호한 이런 군사 지도자로서 이런 것들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굉장히 지금 올 연말까지도 뜨거운 감자로 계속 한국과 중국 간의 갈등적 요소가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님. 자, 그런데 이제 사드 배치 그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제 남남 갈등을 하면서 이제 이게 효용성 얘기하는데 최근에 또 북이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주장하는 6차 핵실험을 끝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며칠 날 끝냈죠. 하도 이게 사건이 많이 터지니까. 9월 3일입니다. 9월 3일인가요? 9월 3일 날 실험 끝나고 우리 언론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보니까 핵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떨어져서 폭발하는 게 아니라 상공에서 폭발을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오는 핵미사일을 그 핵미사일로 설사 남측을 공격한다고 대한민국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사드가 오는 곳을 뻥 터뜨리면 공중에서 폭발해갖고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로?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전문가분들 나와서 계시지만 미사일이 그 떨어져 가지고 직접 피해를 주는 것도 이제 상당한 피해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요격한다는 그 의미가 그 목표물의 그 안정적인 그러니까 미사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 요격하는으로써 그러니까 그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미사일이 날라와 가지고 전혀 피해가 없을 수는 없겠죠. 근데 다만 도달하기 전에 그거를 그 위험을 차단한다는 의미에서 줄인다는 의미에서 요격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 대표님. 네. 자, 설사 핵미사일 날라오는데 요격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성주에서 쏠 수 있는 것은 수도권까지가 아니라 이제 임박해갖고 40km, 상공 40km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이제 요격하는 건데 뭐 정면으로 날아가고. 자, 핵미사일 날아가도 빵 쳐요. 그럼 한반도에서 터지는 거 아닌가요? 그 핵미사일은? 그러니까 요격한다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예.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맞추긴 맞췄는데요. 예, 안 터졌습니다. 한두가 파괴가 안 될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예. 키커가 슛을 했는데 골키퍼 손 맞고 골대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정통으로 제대로 맞지 않으면 조금만 빗맞으면은 이게 낙하하는 각도만 조금 바뀌고 그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가능성은 정말 제대로 맞춰가지고 맞췄을 경우엔 이제 그 핵폭탄 같은 경우에는 맞췄다고 해서 그 충격으로 해서 폭발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핵폭발이 일어나려면 기폭장치, 그러니까 10만 분의 1초 내에 핵분열 물질을 갖다가 융합시켜갖고 핵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고도의 기폭장치가 있기 때문에 요격에 성공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폭장치를 손상시킨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기폭장치가 손상될 경우엔
핵폭발은 일어나지 않겠죠. 다만 그것이 이제 파괴 정도에 따라서 일부 지역이 방사능으로 오염될 가능성은 존재하는 것이죠. 예. 방사능 물질이 안에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핵폭발에 의한 방사능 물질 유출이 아니라 핵물질 자체가 안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사드는 들여다보면 볼수록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교수님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거 갖고? 사드의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심리적인 차원에서 한국민들에게 위안. 북한에 대한 북한의 그런 한국의 핵을 쓸 수도 있다 또는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위안 이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일부 사드 배치로 인해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요격 시스템으로서 일부 작동하는 것은 또 사실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의 그런 차원에서는 사드 체계가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 사드에 대한 우리가 신화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드 하나 가지고 200km 반경 200km 내의 모든 그런 시설들이 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졌을 때 다 요격할 수 있다. 이것은 사실은 그건 신화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영역이죠. 왜냐하면 48발이 한꺼번에 날아가서 요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요격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48발을 장착하는데 30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48발 이상의 수백 발이 또는 수십여 발이 한꺼번에 날아온다면 사실상 사드로 요격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사드 한 세트로 인해서 예를 들면 지금 성주에서 기준으로 보면은 천안 이북 정도 그러니까 평택 이남 정도까지 일부 지역이 120도 각도 안에서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부산 앞바다에서 북한의 잠수함이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부산 쪽으로 만약에 쐈다 그러면 사드로는 못 막는 겁니다. 왜냐하면 뒤쪽이니까. 그러니까 사드가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지만 그러나 사드가 완벽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사드 배치라고 하는 것과 그 사드 배치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손실이랄지 중국과의 관계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우리가 주판을 튕겨봤을 때는 사드 배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효용성이 상당히 반감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중요하게 좀 봐야 될 문제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드가 엊그제까지 이제 사드가 배치가 안 됐기 때문에 뭐 저거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없는 것보다 낫지 않냐 이런 심리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뭐 방어적 효용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지 않냐 이런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심리적인 안정 효과가 심리적인 불안으로 바뀌는 순식간입니다. 지금 임시 배치가 완료되니까 당장 나온 얘기가 그러면 사드 방어권 밖에 있는 수도권, 강원도 그리고 그런 쪽으로 부산 어쩌란 말이냐. 뒤쪽으로 가면 또 더더욱 곤란하잖아. 뭐 이제 그 북한이 전방에 있으니까 이제 그런 뭐 방어가 가능하다고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주장하는데 일단 그러니까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서 당장 나온 얘기가 사드 우리 돈을 들여서라도 추가 배치하자. 이거 추가 배치하자는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심리적인 안정이 다른 지역에 대한 불안감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지난 그 일주일 전에 북한이 굉장히 그 저고도로 날아가는 그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장사형포라고 주장했다가 북한 한미 간에 한 2, 3일 있다 결국은 탄도미사일이라고 수정 발표했던. 그러니까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요. 제가 지금 확인 중에 있는데 지금 성주 사드 기지에 사드만 배치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패트리어트가 지금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사드는 저고도로 사드 자신한테 날라오는 미사일을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막기 위해서. 최저 이거 고도가 40km이기 때문에 그 밑으로 날라오는 걸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패트리어트까지 같이 갖다 놓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몇 개월 전에 북한이 왜 성주 쪽에 무인기를 보냈다 해서 한판 난리가 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드론으로 다 찍어왔다라고 하는 설도 있고. 그럼 북한의 기술력이 발전되면 무인 공격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패트리엇과 사드를 방어하기 위해서 거기에 벌컨포 부대를 또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과연 사드의 심리적인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것이냐. 사드가 있어야 되니까 40km 아래 내려오게 되면 그걸 또 막아야 되니까 40km 아래로 날아오는 장사정포나 이런 등등은 그 패트리엇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드론이나 이 패트리엇 그런 거 말고 이제 무인 정찰기, 무인 폭격기가 오게 되면 그걸 대비해서 발칸포 이런 것도 배치해야 되는 거죠. 볼칸포에 발칸포예요. 발칸포 뭐 영어 발칸이나 이것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성주 전체가 완전히 군사기지화돼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성주 사드 얘기 나왔을 때 제가 그때 그 얘기했던 게
이건 필연적으로 성주가 군사가 될 수밖에 없다. 군사도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만 이야기하면 이제 수도권에 만약에 수도권을 방어할 수 있는 사드 세트가 필요하다라는 논리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예. 그것은 사실상 기술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사드 체계가 북한과 근접한 지역에서 사드 체계가 구축된다고 할 때는 그것이 군사 기술적으로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미사일이 날아오는 거리와 속도가 있기 때문에 사드가 그것을 탐지해서 그것을 요격한다는 것은 아주 단거리, 아주 가까운 거리는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단거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고도도 높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고도도 낮고 예. 또 장사정포랄지 예. 또는 그 방사포 같은 경우는 예. 사드 체계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수도권을 북한이 만약에 이건 가정입니다만 공격을 할 때 1,500km, 1,000km 날아간 미사일을 쏘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고 한 아주 150m, 예, 200km, 200km, 그렇습니다. 300km. 예. 뭐 70km, 100km, 200km 안에 그 안에서 날아올 수 있는 그런 단거리 미사일이나 KN-52나 또는 장사정포 예. 이런 것들을 쏘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도 사드 고도도 체계가 40km 위로 올라가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에 사드 배치를 하자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를 갖고 국민들에게 그 이상한 그런 논리를 만들어내는 이런 차원이다. 이런 점에서 알겠습니다. 분명히 또 사드 이야기가 된다고 문제가 지금 배치가 됐는데 조대진 변호사님, 조대진 기자님 글을 보냈어요. 조대진 변호사님.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 러시아 푸틴 방문했죠. 그리고 11일에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 대북 제재안 표결이 예상되는데 현재 내용이 나왔나요? 아직은 뭐 정확히 확정된 건 없는 것으로 표결 알고 직전에 있는데요. 내용을 노출한 제시하는 거겠죠. 네, 이러이러한 그렇죠. 협의를 해갖고. 네, 조언을 회람하게 되겠죠. 예. 일단은 뭐 중국 자체가 뭐 러시아도 그렇고 뭐 이 사드와 관련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드와 북핵 자체를 이제 연결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뭐 별개로 대응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관련해서 그 뭐 대부분의 사드와 북핵 관련된 부분은 별개로 대응을 하고 북핵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사드와 관련된 연관 지어 가지고 중국이 반대할 가능성은 좀 없어 보입니다. 예. 네, 그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결의를 논의할 때요, 중국과 러시아는 항상 사드하고 결부시켜 왔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될 게 거의 확실시, 더군다나 임시 배치까지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이제 연계를 하고 나올 것이고요. 그런데 전에와 달리 지금 6차 핵실험했고 6차 핵실험이 네. 본인들은 수소폭탄 실험이고 이제 핵실험이 완료됐다. 네. 수소폭탄까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마당에 중국과 소련이 네. 중국과 러시아가 네. 야, 사드 배치하고 중국의 핵 문제를 하게 되면 비유가 너무 이렇게 패키지를 무는 게 너무 과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안보리 결의, 모든 안보리의 결의에 보면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이제 이 추가적인 상황 악화를 예. 자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드 배치 자체가, 뭐 이건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사드 자체의 어떤 효용성 여부를 떠나서 북한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심 이제 한편은 즐기면서 예. 사드를 둘러싼 한중 간의, 미중 간의 갈등을 즐기면서 다른 한편은 또 이제 군사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고 나온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제 이게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저해하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게 중국과 러시아 논리이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안보리 그 논의 과정의 사드 문제는 그것이 공개적인 방식이 됐던 물밑 대화의 방식이 됐던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는 이 문제를 한국과 미국한테 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이 참 그 곤란한 형편이에요. 이게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찌 보면 그 전임 정부 시절에 네. 대북 한 라인을 다 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때 그 군사 독재 정권이라고 얘기했던 노태우 정권 시절에서도 한 라인이 있었고 네. 심지어 박정희 정권 시절에서도 수시로 북한을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네. 메신저들이. 그렇습니다. 그게 없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 아닌가요? 지금 남북관계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남북관계에서 우발적, 돌발적 사태가 발생했을 그러니까요. 그럼 북의 뜻이 지금 뭔지, 그렇습니다. 또 북은 남측의 뜻이 뭔지, 대한민국의 네. 정부 입장이 뭔지 이런 걸 파악을 하면서 겉으로는 아주 으렁드렁대면서 싸울 수 있을지언정 지금 미국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뉴욕 지난해 채널이 7월 이후에 뉴욕 채널을 통해서 주 유엔 대사, 그 북한 대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있지 않나? 너는 이거 정말 본토 공격하겠다는 거냐? 어디까지 개발됐습니까? 이거 물으면 대답은 안 하겠지만 본토 공격할 의사 있냐? 그러면
주위원 대사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체제만 보자. 우리 안 합니다 이거. 이러면서 계속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만 유독 딱 끊긴 거예요. 지금 이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남관계 차원에서의 핫라인의 복원입니다. 예. 사실상 전쟁을 하는 국가 사이에서도 비공식적으로 핫라인은 존재합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전쟁 과정에서 아주 돌발적인 상황이랄지 우발적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꼭 그런 그 채널이 필요한 것인데 예. 한국 정부와 북한 간의 관계에서 봤을 때 전혀 지금 그것이 작동하지 않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사드 배치 문제랄지 또는 전반적인 한반도 상황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한국과 중국 간에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또 한국과 러시아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블라디보스토크 가 계십니다만 충분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국가 간에 또는 한반도 주변의 주요 국가들과의 우리의 그 네트워크가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보면은 박근혜 정부 때 사실 발생한 일들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청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좀 그렇게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예.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사드 배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소통, 국가 간 소통, 또 국민과의 소통 뭐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고 남 간의 소통도 역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자, 북한을 제재하자, 압박하자, 맥시멈 프레셔, 극단적으로 압박을 하자. 그리고 인게이지먼트 하자. 지금 인게이지먼트 얘기는 이제 안 나오고 있는데, 네. 자,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한 3개쯤 보고 있어요. 중국과 러시아에서 들어가는 원유 공급 중단. 그 다음에 북한의 노동자들이 해외로 와서 달러벌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제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김정은 해외 자산까지 뭐 막는 방법 등. 그다음 마지막 이제 세 번째가 세 번째가 아니죠. 이제 첫 번째, 두 번째쯤 되는 거죠. 그 송유가 마지막 과정이고 세컨더리 보이콧. 중국과 북한과 거래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미국이 무역 제재하겠다. 네. 근데 요즘에 진짜 마지막 단계가 소유 공급의 중단인데 원유 공급의 중단. 네. 푸틴이 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그 한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예. 대통령이 대북 압박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예.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하는데 러시아 협조를 요청했지만 정확하게 러시아에서 들어가는 건 몇만 톤, 어느 톤 푸틴이 되나요? 그 양을 공개를 했죠. 러시아에선 약 연간 4만 톤 정도 북한에 수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한 40만 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20, 전체 30만 톤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 들어가는 게 연간 100만 톤이죠. 연간 한 50만 톤 정도로 중국에서 들어가는 게요? 예. 100만 북한의 톤인데 연간 50만 소비량이 톤은? 예. 연간 소비량이 한 그 60만 톤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 그럼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예. 100만 톤 들어가는데 50만 톤은 무상, 50만 톤은 비용을 대고 이건 좀 사실과 좀 다른가 보죠? 그러니까 그 정확한 내용은 중국 정부가 공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제가 만나본 그 북중 관계 정통한 사람한테 들은 얘기로는 50만 톤 정도고 그 내용 이제 특히 이제 중국이 지원하는 양은 올 3월부터 3분의 1로 줄였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하는 효과가 있느냐. 예. 그리고 할 수 있느냐 일단 예, 중요한 게 할 수 그러니까 있느냐.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할 리 없고 아마 이제 옥신각신 싸우다가 또 이제 원유 공급량을 좀 뭐 상한선을 설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한을 둘 가능성이 있을 텐데요. 근데 이게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어찌됐든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인권 변호사 출신이 북한에 원유 보내는 걸 중단하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푸틴이 당장 푸틴이 그러면 북한 북한 인민의 인민들만 어려워진다. 예. 사실 굉장히 좀 부끄러운 이런 어떤 부분이 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중요한 문제는 북한에서도 이 내용들을 다 들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김영 교수님께서 한라인 구축 당연히 필요합니다.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위해선 지금 무너진 신뢰, 최소한의 어떤 남북 관계의 접점을 만들어서 그걸 좀 확대시켜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남한의 새로운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한테 원유 공급을 중단하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과연 북쪽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런 어떤 발언이 과연 향후 남북 관계의 복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예. 향후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한미동맹 관계이고 네. 미국 측에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힘없으니까 어떡합니까? 그걸 기존에 한 9년 동안 이미 그렇게 한미 관계를 다 만들어 놨는데 지금 해갖고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그 원유 공급의 중단인데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내가 인권 변호사 출신인데 무슨 얘기냐 그냥 대화하겠다. 그럼 남남 갈등 미국 측에서 난리 필 것이고 남측 우리 내부 내에서도 난리 필 건데 할 도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난 9년 동안 그렇게 갔던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정권 교체, 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예. 광화문을 메운 그 촛불 민심의 염원 속에는 알겠습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대외 정책을 조금이라도 좀 바꿔달라, 점진적으로 해도. 알겠습니다. 그런 예. 것들이 안 지금 보이는 이제 것이죠. 정우식 대표의 말씀에 상당한 답답함이 고민이 있어요. 있다. 저도 느끼고 있어요. 저도 뭐 예. 충분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또 대통령께서도 아마 블라디보스톡에서도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이제 귀국길이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그 원유 공급 중단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중국과 러시아가 원유 공급을 끊는다. 예. 이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왜 근데 트럼프는 자꾸 그걸 요구하냐고요? 그렇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것을 계속 요구를 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그래야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할 수 있다. 예. 그런 압박용 카드로서 쓰는 것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그렇게 못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미국과의 공조 속에서 지금 현재 어떤 상황들을 좀 더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전술적 측면이 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전략적 측면에서의 어떤 불가능하지만. 대통령의 입장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현재 국면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접근할 때는 원유 공급 중단이라는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그런 본인의 어떤 그런 고육지책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임박했으니까 간단하게 한마디씩 여쭤볼게요. 조대진 변호사님. 저는 느닷없이 어제 그제 요 3일 동안 트럼프가 저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게 이 군사적 긴장 상태의 와중에 무기 팔아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뭐 그 진심이야 뭐 트럼프밖에 모르겠죠. 근데 다만 이제 트럼프가 그 모든 발언을 할 때 참모하고도 상의도 하지 않고 자기의 예. 즉흥적인 발언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뭐 진심일 가능성은 꽤 있다고는 보입니다. 예, 무기 얘기가 느닷없이 나왔잖아요. 네. 전 그거 같아요. 기껏 올려놓고 무기 팔아먹고 다 느닷없이 나온 건 아닙니다. 이미 지난 6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 당시 예.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이 미국한테 무기를 엄청나게 많이 사준다면서 그거 굉장히 좋은 일이야. 그래서 한미동맹은 위대한 동맹이야. 어허.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예. 지난 8월 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를 다녀와서 트럼프하고 전화통화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곧 국방비를 늘린다. 예. 그럼 미국 무기를 더 많이 살 거다. 예. 그럼 미국 경제도 도움이 될 거다. 아하.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일종의 이제 트럼프의 무기 상업주의와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도입해서 뭔가 좀 트럼프의 대북 정책에 변화를 시도하겠다라고 하는 이상한 어떤 좀 케미가 일어나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교수님께는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만나고 이제 귀국길에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대통령의 답답한 심정, 마찬가지로 국민들은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이리저리 꼬인 한반도 정세 때문에 대단히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지혜, 그리고 한반도 문제의 해법을 찾길 바라겠습니다. 9월 7일 목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